리뷰하는 의미로 또 워낙 현장에서 다 데이터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는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은요, 그 역사가 한 기원전 5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합치면 한 7000년 정도 되는 오래된 전염병이고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전염병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사회적 질병, 간암병, 또 사회적 나른이, 결핵 환자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핵균은 세균에 의해, 그러니까 결핵균은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결핵균에 의해서 공기로 전염이 되는 만성 감염성 질환으로 쥐나 무슨 매개체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한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폐에 그래서 결핵이라고 하면 주로 85%가 폐에 오기 때문에 폐결핵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결핵이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2급 법정 전염병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복결핵 감염이라고 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여기에 예산을 이제 투입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저도 잠복결핵 감염 양성이거든요. 결핵균이 이제 제 몸에 있지만 면역으로 눌러놓은 상태인데요. 내가 면역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는 그런 결핵의 전 단계가 되겠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양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또 굉장히 많이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결핵에 노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잠복결핵 감염 양성인 분들이 아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복결핵 감염은 환자가 아닙니다. 증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전염도 안 시키고 그냥 엑스레이 찍어도 나오지도 않고 객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오지만 언제든 운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제가 큰 수술을 받는다거나 갑자기 식사를 전혀 못하게 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력이 급감을 했을 때는 결핵으로 옆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증상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결핵균도 객담에서 나오면 전파시키고 엑스레이에도 이상 소견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핵약을 먹어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엑스레이나 객담으로 검사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 피부 반응 검사, 요새는 다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라고 그래서 아마 여기도 경험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잠복결핵 감염 검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 해보셨어요? 예. 제가 아무튼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로 요새는 거의 한 번의 체열로 이제 양성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핵은 이렇게 이제 결핵 환자가 뿜어내는 저 아주 작은 객단 아주 미세 방울 속에 결핵균에 노출되면 그 중에 30%가 잠복결핵 감염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핵이 발병이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엑스레이나 객단 검사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잠복결핵 감염은 요게 결핵 발병이면 이 수면 밑에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결핵 발병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면역 떨어지면 또 감염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19도 결국에는 면역과의 싸움이듯이 결핵도 결국에는 우리 몸의 면역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결핵이 발병 안 하면 잠복결핵 감염에서 이제 면역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결핵은 이제 활동성 결핵 환자가 내뿜는 여기 안에 요 안에 한 5마리 이내에 결핵균이 있어요. 그걸 옆에 있는 인접된 사람이 들여 마시면 폐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가장 폐 끝 부분에 이게 허파과리에 자리를 잡으면서 결핵 감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마리로도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결핵 감염 한 마리 16마리까지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균이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핵은 주로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폐에 오면 폐결핵이고요. 나머지 모두를 다 폐외결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흉막, 늑막염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폐외결핵인데 대부분은 흉막도 폐결핵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딱 분리돼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폐결핵만 전염력이 있습니다. 폐외결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객담에서 이런 미세한 이 공기 전염으로 인해서 요 비말핵이라고 하는 요 비말핵에 있는 결핵균이 나와야지만 감염을 시킬 수 있는데, 폐회결핵은 그냥 설사를 한다거나 이제 대변에서도 결핵균 나오거든요. 네, 요거는 감염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폐회결핵, 흉막결핵만 있다 그러면은 결핵 환자라도 감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균이 나올 때 전염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결핵 환자가 만졌던 이런 이불이나 물컵, 뭐 수건 같이 써도 이걸로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객담 미세한 방울 속에 있는 결핵균이 나오는 상황에서만 전염이 되고, 이런 경우는 전염이 되지 않아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핵의 진단은 결핵의 과거력, 접촉력, 뭐 임상 증상, 뭐 엑스레이 쭉쭉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객담 검사입니다. 결핵균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균이 나왔구나를 확인하는 거가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고요. 뒤에 나오지만 엑스레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핵의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3주 이상의 기침, 혹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노숙인 분들이 예를 들자면 야간 발한, 이건 뭐냐면요, 한 오후 3시경에 갑자기 이제 온도가 체온이 이제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한 저녁 무렵에 이제 저녁 무렵보다는 약간 자기 전에 식은땀이 나면서 열이 내리면, 그거는 좀 결핵의 특징적이어서 혹시 그런 걸 호소하시면 결핵 검진을 받아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증상은 3주 이상의 기침입니다. 감기는 일주일 이상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3주 이상 기침은 검사를 요하는 겁니다. 뭐 천식이거나 만성 기관지염이거나 결핵이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중요하고요. 그래도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엑스레이를 먼저 찍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절대로 엑스레이만 갖고는 결핵을 진단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객담 검사가 뒤따라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저도 노숙인 이제 검진해 보면 정말 엑스레이 많이들 좀 지저분하세요. 근데 보면은 비활동성 결핵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앓고 6개월 동안 사진 변화 없고 객담 검사를 그래서 해봐요. 그래서 객담 음성이면 비활동성, 그거는 남한테 옮기지 않습니다. 이미 앓고 치유된 결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노숙인 분들 중에 좀 이렇게 폐에 이게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이게 공동입니다. 이게 공동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호흡기하는 분들한테는 요 공동은 뒤에 더 보시면은 이렇게 폐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딱 이런 사진으로 많이 오셔요. 노숙인 분들이 너무 진행돼서 이제 늦게 발견되면, 여기는 폐가 없어요. 폐 조직은 이미 다 가래로 나왔고요. 요 주변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객혈을 하기 시작하고, 그 객담에서 균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미 많이 옮기고, 그렇게 되면 또 약제 내성균도 이제 또 확률적으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빨리 이제 와서, 그래서 이제 검진을, 노숙인 결핵 검진 1년에 지금 2차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 검사는 도말 검사라 그래서요, 객담 뱉어서 원심 분리해서 슬라이드에다가 쫙 밀어서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막대 모양입니다. 결핵균은 공 모양이 아니고 막대 모양. 근데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입니다. 그래서 막대 모양으로 보이면 결핵균이겠구나라고 했을 때 도말 검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균이 나오면은요, 균수가 굉장히 많은 건데 50%밖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1cc 제한 엄지손톱 아주 조금 1cc에 10,000마리 이상이 있어야지만 도말 검사에서 약성입니다. 그래서 도말 검사를 빨리 나오지만 뭐 그거는 몇 시간 만에, 한 4시간 만에도 나오는데 정확도가 50%니까 배양 검사를 반드시 같이 하는데, 대부분은 키우는데 8주 정도 소요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망색에 이게 진낙들이 모였으면 요거는 결핵균 95% 이상 정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같이 병행을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도말 검사 기침하면 저염력이 가장 높고 쭉 떨어져서, 이거 도말 배양 다 음성이 기침도 안 하는데 결핵으로 진단 내리는 경우는 전염력이 거의 없다는 거. 같은 결핵 환자라도 그런 차이가 있고요. 결핵 치료는 충분한 치료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약제를 같이
한 가지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최소 3가지 이상 규칙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 반응을 평가하고 부작용 감지되면 바로 치료가 한 최소 95%는 치료가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핵균은 절대로 한 가지 약으로 치료하면 바로 내성이 생기는 거. 그래서 힘들지만 3가지 이상 드셔야 돼서 여기 보면 경구용 1차 약 뭐 밑에 거는 좀 너무 전문적인 약제들이고요.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탄볼톨, 피라지나마이드라는 요 가장 아주 60년대부터 써온 그 약들이 지금도 가장 골든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2개월 동안 요 사제 4가지 약을 2달 먹고 그 나머지를 요 2가지 약을 4개월 먹으면 대부분은 치료가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인 시설에서 혹시나 입소했을 때는 음성이었는데 일단 결에 기침을 해서 가보니까 이제 균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보면 그냥 기침이 있고 갈에서 균이 나왔다, 엑스레이에서 아까 말한 그 구멍이 있다, 그럼 벌써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분들 다 검사를 같이 해야지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혹시 퇴소하셨으면. 그런데 약을 먹으면요 2주 정도 되면 기침도 3분의 1, 비말핵이라고 하는 그 미생 객단 방울도 2500분의 1로 줄면서 거의 전염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그러면 결핵이 왜 문제인가? 아직도 제가 이렇게 이제 결핵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 OECD국에서 아직도 결핵 발생률이 34개국 중에서 1위입니다. 이게 OECD 가입하고부터 지금까지 1위예요. 20년 이상. 그래서 굉장히 후진국이고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결핵은 1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결핵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2022년에도 전년보다 11.2%가 줄었는데 그러면 결핵이 많이 줄었지 않냐, 결핵 없어진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1000명당 0.5, 65년도 20명당 1명이었는데 지금 1000명당 0.5명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그럼 우리 사회에 누가 결핵이 그래도 걸려서 OECD 1위일까? 취약성과 비수능성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22년 질병청 자료를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전체 환자 중에서 의료급여 환자가 10.5%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재발자의 14.5, 실패한 사람의 실패하고 재치료자 36.0, 중단 후 재치료 27.2가 의료급여 환자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결핵 치료가 신안보다도 신안은 9.3%밖에 안 돼요. 재치료자가 더 많다. 작년 자료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결핵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신환자 했는데 여기 중간 한번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여기가 센터죠. 그 보시면 이거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진하게 보이는 분, 신환자 결핵 발생률 가장 높은 지역, 용산구, 남영동, 중구, 을지로도. 여기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가 예전에 이제 그 교수님들이 저한테 노숙인 결핵이 왜 문제야라고 저한테도 이제 반박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로 증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오늘 보여드리는데 재발자 많은 곳 여기 겹치고요. 사망자 가장 많은 곳 똑같이 겹칩니다. 사실은 이 센터 용산구, 남영동, 울지도, 회원동 거기가 가장 지금 결핵 환자가 그러니까 발생률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건 질병청 자료인데 노숙인 및 촉방청 등 취약계층 검진 현황을 보면 그 2021년만 보면 결핵 신환자율이 일반 인구 대비 결의 노숙이 14배, 시설 노숙이 1.1배, 쪽방 거주가 7.8배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노숙인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관리가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거리 노숙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 사례입니다. 제가 이걸 갖고 너무나 이제 제가 노숙인 환자들 병동에서 많이 봤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도쿄도청에서 준 자료인데 어느 한 노숙인이 결핵이 걸릴 때 심정, 첫 노숙을 했을 때
그날 밤에 새벽에 이슬을 맞으면서 그때 그 느꼈던 감정이 당신이 결핵 환자요라는 말을 들었으랑 그때 감정하고 등가라는 겁니다. 노숙과 결핵은 똑같은, 그러니까 노숙인이 결핵 걸렸을 때 첫 노숙을 했던 날이 생각이 난다. 이런 걸고 제가 저희 노숙인 분들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겪었던 환자 33살밖에 안 됐어요. 서울역 주변 쪽방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있어 흉막결핵이어서 늑막염이거든요. 이게 있는데 이 사회에 대한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깡술을 먹는데 그 안주도 안 먹어요. 3일 밤낮을 술만 먹어요. 그리고 이제 지치면 자고 이렇게 돼서 결국엔 강경화됐고 나중에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저는 경험하고 제가 이제 쓴 이게 학위 논문인데 노숙인분 중에 노숙결핵 환자 입원하면 정상적인 퇴원 85% 비성장석으로 자위퇴원을 하고 무단이탈 강제 이런 자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비정상 퇴원하면 치료 중단을 합니다. 결국에는 나가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다시 재입원해요. 다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재입원하면 그 중에서 또 비정상으로 퇴원을 50% 반복하고 또 치료 중단 반복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건데요. 거기에 심리사회적 디스트레스라고 이제 제가 주목했던 거 사회적인 연계단절과 학습된 무기력 다 여기 이해하시죠? 뭐 관계망 축소, 우울, 자기 효능감 떨어지고 알코올 중독 그러면서 만성적으로 노숙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숙인 분들이 연령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관리가 힘드신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분들은 그래요. 아닌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치료 중단과 불규칙 치료를 하면 결국에는 전염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사망률도 증가하고 약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점점점 이렇게 많은 약제가 생기면 점점 관리가 힘들고 약은 2년 가까이 먹어야 되고 더 힘드니까 또 약제 끊고 또 그런 사람한테 옮기고 약제 내성 환자분들이 주변에 또 생기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재내성 결핵 환자분들, 노숙인분들 여러 병 봤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해서 5번 입원하시라고 하고 정말 주치의도 같이 고생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취약계층 결핵 환자 관리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은 이렇게 이제 치료를 잘 받아서 전염을 아직 그 흔적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 약을 이렇게 잘 안 먹습니다. 이렇게 약이 요건 내성약인데 이건 6개월 정도 먹는 것도 사실 일반인들도 힘들어요. 이 많은 약 아침에 이렇게 먹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의 치료 결과에는 보면은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동반질환, 알코올, 살찌, 지체, 결여 다 노숙인분들하고 관련된 것들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결핵 치료를 성공을 위한 다양한 결정 요인은 의료적인 측면, 당연히 약을 먹고 당뇨 관리 뭐 이런 거지만 환자가 꾸준히 그걸 복약을 해야 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복지 서비스 사회적으로 관계망 형성해주고 이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우리 코퍼레이션 기관들이 같이 코퍼레이션 하면 치료 성공률이 올라갈 거다. 이거 계속 제가 부르짖는 것이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은 앞으로는 결핵검진은 올해 그 질병청에서 보니까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결핵검진을 한다고 제가 그때 계획 수립할 때 자문위원으로 갔는데 1년에 2번 하는 걸로 아마 그때 이제 3기 종합계획 수립한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복역 순환도는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찾았더니 물질적 인센티브 주는 거는 긍정적인 단기 효과밖에 없더라고요. 물질의 종류를 현금 주고 그다음에 현금의 액수를 고비용 줘도 1.3배, 1.1배밖에 효과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취약계층 결핵 안심벨트 지원 사업 서병원이 있는데 지금 좀 이제 코로나19에 아직 좀 더 몸을 더 추스리고 있는 것 같고요. PPN 영역에서도 복지 영역의 개입을 추진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속금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미속금터를 보시면 미속금터로 서북에서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을 보니까 치료 성공률이 95배, 20, 70%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중단율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사망률도. 그래서 어떤 한 시설이 지역사회로 연계해서 됐을 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 건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좀 많이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북에서 해봤던 것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하기 싫은 건데 그 결핵 그 약을 잘 안 먹는 사람들 입원 명령, 격리 치료 명령, 이거는 거의 앞에 강제자가 있는 건데 이것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노숙인 분들도 여기 입원 명령 좀 덜어 이제 해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결핵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핵 환자는 지금 조금씩 줄고 있어서 노숙인분들도 줄겠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그분들의 사회적인 모든 경제적인 것도 재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노숙인 결핵에는 다 서로 힘을 보태는 융합적 포괄적인 그런 협력과 방안이 요구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저희 병원 공공의료사업단이 있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공공의료 팀하면서 같이 뵀던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 밖에 또 이렇게 단기로 많이 보호하고 계신 그런 시설들이 되게 이렇게 많다는 거 되게 좀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갑고요. 그리고 저희 뭐 이렇게 감염과 관련해서 문제 있으시면 저희 병원 보내주시면 되겠고, 저 연락 주시면 저희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경험하셔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연령 보종 사망률 비교해도 이제 사실은 이제 집이 없음이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도 사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거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외국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이제 노숙인 시설을 통해서 초반에 이제 얼마나 우리가 돌봄 취약한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참 초반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들이 있었던 이제 초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저희 노숙인에서의 근만성 감염성 질환들에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런 세 가지가 좀 이제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찾아보니까 어쨌든 저희 그 최영 학생님 논문 쓰신 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결핵, 그다음 매독, 비형간염, 시형간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셨던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런 세 가지 요인 중에 노숙인 어느 하나도 사실은 이제 모두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고, 이제 국외에서도 이제 내용을 보면 그쪽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연코 이제 이런 HIV하고 C형 간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자료도 사실 다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HIV가 맞는 것 같지 않고, 이게 HIV 때문에 노숙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노숙을 하셔서 HIV가 그런 가운데 생기시는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는 저희 이제 잠깐 검사받던 것에서는 그렇게 노숙인에서 그렇게 뭐 HIV가 뭐 많은 비중이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IV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국인이면 우선은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고 이제 호흡기 감염병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무시되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결핵을 위시해가지고 이제 홍역 같은 거에 항체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생길 수 있겠지만, 국내에는 대부분 이제 노숙하시는 연령층의 분들은 이제 항체가 되게 있으신 그런 상황들이어가지고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결핵이 지금 문제일 것이고, 이제 소화기 감염병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질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수인성 감염병 이런 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식중독, 설사질환 이런 거 아마 좀 관리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 연부 조직 감염에서는 뭐 바토넬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양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이런 짐승들에 이렇게 핥혀지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임파선이 붓거나 피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감염병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게 많지만 국내에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동상이나 뭐 이제 창상 감염, 당뇨발 이런 것들이 문제이시니까 치료 잘 안 받으시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보내주시고 저희 또 같이 치료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오음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혈청 유병률 이제 응급실로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자료를 보았을 때 사실 비형 간염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일반 검진 뭐 이렇게 저희 노숙인들 이렇게 보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C형 간염은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C형 간염은 기본적으로 검사를 잘 안 하시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성화율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사실은 B형 간염은 말씀드리지만 C형 간염도 좀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치료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좀 니글렉트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요. 매독과 관련해가지고 매독 항체는 프로와이트는 저희 봤을 때 한 2배 정도 차이가 저희 병원에서 났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은 0.85%였지만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저희 검진하실 때 같이 한번 한 적 있었는데 그냥 0.3% 정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분들도 이제 다니고 계신 분들 중 이제 검사하러 오셨다가 같이 검사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HIV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생존율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홈리스이신 분들이 이제 진단 당시 홈리스이신 분들이 이제 주거가 있는 사람은 5년 추적 생존율이 이제 이게 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망률이 이제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HIV 같은 경우 0.01%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연구 자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이제 피로 이제 내는 것들 중에 B형 간염 이제 관심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B형 간염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간염, 간경화, 간암 이런 걸 이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B형 간염 치료제로 완치가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이나 이런 것들로 간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B형 간염을 관리 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 치료제 민간요법이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다른 약제들로 인한 그런 이제 간 경화나 이런 것들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갖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우선 B형 간염 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이런 간염이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금주와 금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염은 이제 급성 간염으로 이제 나타나는 A형 간염 또는 약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간염들. 근데 A형 간염 급성이 끝나기 때문에 만성화되고 간병변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경변증이 이제 딱딱해지는 건데요. 여기서 간염에서 이제 지방간 간경변으로 가는데 자유치료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이제 간경변이면 어쨌든 뭐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제 섬유화된 것들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들에서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하겠고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이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간암 또는 이제 우리 피토하시고 혼수 오시는 그런 우리 분들과 문제가 되겠습니다. A형, E형 간염 같은 것들이 이제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고 이제 급성이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B형 간염, C형 간염은 만성으로 진행되면서 간경병, 간암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가 이제 이 BC 때문에 이제 우리 간암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술 이런 거 하셔도 간경변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지만 B형 간염, C형 간염이 주로 문제가 되고 B형 간염이 우선 주된 문제가 된다. 근데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우선 예방 접종이 있다는 거죠. 검사하셔서 이제 예방 접종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예방 접종률이 좋아지면서 이제 다행히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료제는 이제 악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고 완치의 목적은 아니다. 하지만 C형 간염은 예방 접종은 없고 근데 검사가 조기 발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제 국민 10명 중에 1명만 C형 간염 검사를 이제 받아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C형 간염은 이제 우리 일반 검진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이제 뭐 특별하게 추가하시거나 이제 뭐 내과에 가서 검사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뭐 돈 내는 검진 이런 것들에 추가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여기는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완치가 됩니다. 단기간 먹고 완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B형 간염은 잘 치료가 안 되는데 이 몸속에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뭐 만들기 위한 DNA를 만드는데
얘를 막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안치가 안 된다 그러는데요. B형 간염과 C형 간염을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10% 정도 이제 진행한다고 이제 하지만 이제 C형 간염은 이제 만성 간염으로 대부분 다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 다 진행을 하고 매년 한 5% 정도 이제 간경변에서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경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초음파를 검사를 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B형 간염의 자연사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좀 그 전에 괜찮았는데 B형 간염이 이제 어른이 돼서 걸렸어요. 이제 나왔어. 항체가 워낙에 없었는데 S 안티젠 검사가 어른이 돼서 나왔어요. 이거는 그래도 위험은 좀 덜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 소아 감염이 문제거든요. 소아 감염에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제 우리 예방종 같은 거 안 하고 그랬을 때 저도 이제 보균자인데 이제 어머니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것들이 이제 거기서 관리 안 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대부분 이제 여기서 80% 이상이 만성화되고요. 성인에서 되면 5% 정도만 이제 만성화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간경변, 간암 이렇게 이제 가는 코스를 겪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B형 간염은 근데 또 보면 이제 치료를 또 다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치료가 이제 잘 되지 않는데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이제 바이러스가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간이 이제 딱딱해지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암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이제 간 염증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이제 간 수치거든요.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어도 몸에서 그냥 우선 괜찮아. 그리고 이제 한번 같이 할아버지 하고 이제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바이러스는 수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PCR 검사 같은 바이러스 수치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활동성인가를 보는 게 E라는 게 있고 E항체라는 항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E항원이라는 걸 봐서 이게 있으면 활동성 간염 이렇게 말하는 거고 S가 있으면 우선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이 항원이 양성이면서 간 수치가 이렇게 춤을 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40 기준인데 이게 뭐 200 이상으로 5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이때가 이제 이 바이러스도 이제 춤을 추고 염증이 생기면서 이때 염증이 생기면 간 경화 또 이제 간암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낮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 항원이 없어지는 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항원은 없고 S 안티젠만 양성인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간 수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안전하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S 안티젠만 양성인 그런 이제 사람도 그냥 보균자니까 괜찮다, 간 수치 괜찮으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이 중에서도 일부가 이제 간 경화,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다시 바이러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염증이 생길 테니까 이때는 치료하고, 그러니까 치료가 이때까지는 치료하지만 나중에 드물게 이제 S항원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암이나 뭐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모니터링만 하는 상황이고 이때는 그냥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치료, 그 외에는 검사하면서 모니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제도 되게 많이 나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는 안 되고 완치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예전에 이제 평생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염 보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까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놈들 없애는 치료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개발될 때까지 관리를 잘하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간 수치 이렇게 피검사에서 이제 B형 간염이 있는 분이 간 수치가 춤을 추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이제 술도 이제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이 고려하시되 대신 한번 가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PCR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이 있는지를 같이 보고 검사하고 또 이제 초음파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피토하시고 이러신 전 단계에서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 그리고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얘들은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걸로 매게 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시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C형 간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어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제 치료하게 되면 완치가 됩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미검출된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단기간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그냥 그 뒤에 이게 99%에서 계속적으로 바이러스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합니다. 물론 가격은 비싼데 상한제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치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옴진드기가 이제 사람에게 감염돼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제 알을 낳게 되고 이제 밤에는 움직이고 낮에는 알을 낳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밤에 이제 주로 움직일 때 가려워지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있으면서 한 4에서 6주간 생존하면서 한 50개 정도 이렇게 알을 낳는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루에 한 두세 개씩 이제 알을 낳으면서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걸리게 되면 몸에 옴 진드기 이제 얘 자체는 몇 마리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노숙하는 환자들이나 노숙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이제 이런 일반 옴보다는 이제 노르웨이 옴이라고 말하는 이제 딱지옴이 이제 되게 많은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암컷, 수컷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요런 것들이 한 이제 뭐 10마리 뭐 이 정도 있는데 노르웨이 이제 우리 이제 딱지옴에서는 그냥 한번 딱지 긁으면 거기에 이제 수천 마리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게 이제 문제여서 이제 개가 전염력이 특별히 더 높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주로 움직이니까 밤에 가렵고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여름철 요맘때 이제 애들이 이제 온도에 되게 민감해서 주로 이제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옴은 이렇게 이제 손이나 이제 이런 접는 부분, 접히는 부분에 주로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을 돌보시는 분들은 이제 옆에서 괜찮냐고 가서 보시고 이제 침대 옆에 가서 보시고 이제 그러시면 여기에도 이제 같이 생기게 되죠. 팔에 이제 이런 곳에 생기게 되는 것들이 이제 돌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이 옷 모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를 이제 요걸 굴을 파면서 조금씩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토굴 같은 것들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4에서 6주 정도 이제 걸린 뒤이기 때문에 증상은 되게 나중에 나타나게 되고, 근데 한 번 걸렸었으면 이게 이제 그 면역 반응 같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가려운 거는 그건 이제 그게 이제 옴이 있어서 가려운 거고요. 전신적으로 가려운 거는 면역 반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되게 오래 가요. 이제 당장 치료해도 여기 있는 것들은 금방 없어지고 뭐 치료는 뭐 한 번 바르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더 바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은 한 달 정도 남게 되는데 면역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약을 더 바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옴은 이런 양식인데요. 딱지 같은 것들이 이제 근데 우리 건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보지만, 우리 또 이렇게 잘 관리 못하시는 그런 발들 이런 거랑 사실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게 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딱지가 있는데 딱지를 긁으면 이제 수천 마리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도 더 많습니다. 아까 이제 실제로 이제 침구류나 의복을 통해서 그냥 일반 옴은 잘 옮기지는 않습니다. 이제 오래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잘 옮기지는 않는데, 노르웨이 옴은 이제 침구류에 떨어져 있는 이제 옴들이 진드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딱지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치료가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바르는 약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먹는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병원 진료를 보셔가지고 약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좀 희귀약품센터 같은 데서 사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일, 뭐 7일, 뭐 9일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양상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발 너무 많이 보는 말인데, 이 중에 이제 일부 이제 이렇게 옴이 있을 수 가려움. 근데 이제 딱지옴은 오래되기도 했고 또 가려움증을 못 느끼도 하기도 하고 이런 좀 이제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주변에 가려움증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딱지옴 아닌지 한번 빨리 피부과 선생님 보고 긁어보면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 같은 데서 머리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옴 진드기고 이런 게 알을 이제 낳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약도 있고요. 이제 먹는 약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장갑하고 가운을 이제 하시라고 하는데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장갑하고 가운 이제 좀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곳에 있는 분들을 다 치료를 이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한 번 치료하면 72시간 그러니까 48시간 지나게 되면 좋아지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고 없어지지 않은 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도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약들이 이제 한 두 개 정도를 한 명에서 바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면 되겠고요. 많이 쓰시는 게 아마 포메드린이라는 거 사용하실 거고 이제 이게 접히는 부분들에서 바르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접히는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바르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린단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고 크로토미론 이런 것들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저 이제 발작하고 이러신 분들 혹시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은 린단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50도 이상 끓이면 이제 침구가 된다 그러고 환경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진공 청소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쓸고 이런 것들보다는 흡입해서 이제 알이나 이제 충이나 이런 것들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셔서 이제 빼시고 그리고 이제 50도 이상 뭐 이거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뭐 보통 이제 이렇게 물방울 나오는 게 한 70도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끓이시면 우선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세탁물에 이제 하시고 이제 알이나 이제 그 옹 진드기가 한 3일 정도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3일 이내로 살기 때문에 이제 하고 나서 3일 뒤에 사용하는 우선 안전하다 이렇게 보통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런 뭐 그게 어렵다면 다리미로 다려서 없애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서포터 팀에서도 이제 같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방적으로 사실은 이제 계속 노출이 되셨을 경우에는 이제 바르시도록 하는데 내가 괜찮으면 우선 내 가족은 괜찮으니까 이제 우선 내가 바르면 우선은 한 사이클 거기서 사이클은 끝났다고 우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매독은 뭐 우리 이제 매독은 이제 1기 매독이나 2기 매독 그다음에 이제 피해서 확인이 이제 또 입수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피해서 확인이 되셔가지고 양성이 나온 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문제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치료제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이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펜실린이 주사가 이제 근육 주사는 있고요. 그 이제 정맥 주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경 매독 이런 건 지금은 이제 펜실린 치료 못하고 이제 근육 주사로 이제 1기나 2기 매독을 그다음에 만기 잠복 매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뭐가 덩어리가 있는 환자들이 많았었다고 하는데요. 저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고무종이라고 말하는 것들, 건마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덩어리가 이제 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은 이런 경우들은 없는데 하인이 이제 안 좋으시고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고 대개는 이제 일반적인 성병보다는 조금 더 늦게 발생하고요. 그래서 일반적 성병은 한 뭐 1, 2주 이내에 다 나온다고 보면 얘는 이제 한 4주 정도까지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분들에 있어서 치료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성기에 있는 병변이 있다가 좋아지고 대부분 이제 없어지면서 안으로 숨지만 이제 2기로 이제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2기에도 또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때까지는 전염력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근데 전염력이라는 거는 그냥 같이 생활을 통해서 옮긴다는 건 아니고 이제 성관계 이런 걸 통해서 옮긴다는 거고 이분들의 뭐 피를 수혈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염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은 전염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궤양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딱딱한 그런 궤양이 또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입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제 2기 매독은 피부에 생기는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손발에 이제 생기는 게 문제거든요. 이제 손발에 뭐가 잘 안 생기거든요. 피부병 중에서 손발이 안 생기는데 손발에 이런 것들이 이제 손바닥 발바닥에 특징적인 거는 이제 좀 이제 주변에 이제 각질이 있는 중간에 이제 이런 빨간 것들이 손발바닥에 생기면 매독을 치료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 좀 한번 가서 치료하시라고 권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만 모양이 있는 거 아니면 되게 다양한 모양이어서 매독 항체 양성이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이제 진료를 보게 해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탈모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 안 하고 계속 계시는 분들 중에 노숙하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예전에 이제 병이 있으신데 관리하지 않고 있다가 신경 매독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척수로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넓은 이제 얘를 발을 딛고 이러는 데 능력이 좀 떨어지셔가지고요. 이게 이제 넓게 이렇게 찢으시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지시는 이런 병들이 있으면 이제 중풍 이런 검사들도 있지만 이런 이제 신경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매독을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 뒀다가 나중에 이제 신경 매독으로 생겨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엉뚱한 얘기하고 뭐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혈관이 막혀가 중풍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래도 이제 무시하지 말고 한 번은 치료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또 자꾸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덩어리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그래서 초기에만 그런 성병 쪽에서 전염력이 있으실 수가 있고 그 위에 1년이 넘어간 뒤에서는 만기 장봉비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주사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내주실 때 이제 저희가 한번 와서 그날 맞고 다음 주, 다다음 주 3번 맞는데요. 그 피 검사가 이제 항체 검사가 이제 완전히 정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혈청학적인 딱딱한 뭐 세로페스티니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제 4, 2 이런 식으로 계속 남아 있어도 그건 치료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근데 그 수치가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는 특별한 감염 관리는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2003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사스가 그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스 대유행 때 어느 날 갑자기 CNN에서 전화가 왔다고 저희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뷰를 하자고 하셔서 새벽 3시에 인터뷰하셨는데 그 인터뷰 때 왜 한국인이 사스에 안 걸리느냐 라는 질문을 받고 고 박수철 선생님이 혹시 대답을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김치. 그 김치 얘기를 하시고 다음날 엄청나게 후회하셨습니다. 후회의 배경이 뭐였냐면 내가 김치회사 주식을 사고 얘기했었어야 했었어. 내가 얘기하고 나니까 김치회사 주식은 막 오르는데 내가 얘기하고 살 수가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박순철 선생님께 제가 배운 굉장히 중요한 감염관리의 원칙 하나는 감염관리란 잠자리채로 구름을 잡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선문답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풀어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잠자리채로 구름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감염관리는 끝없는 무력감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 그때 제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빨리 그만둬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아직도 감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얘기를 뭐 더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체가 숙주에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킨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숙주는 일반적으로 쉼터가 된대요. 저희가 바이러스 혹은 세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마트한 바이러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숙주를 죽이진 않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숙주를 죽이면 자기의 쉼터가 없어지니까 죽이지 않을 정도까지만 번식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단 그 숙주에서 독성 물질들이 발현돼서 발열이나 기침 등의 감염 증상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에 주목하는 그러나 가장 후회되는 건 증상이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계시니까요. 감염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원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기침하거나 혹은 보통 감염원은 손에서 손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제가 만진 거 여러분이 만지시는 그 중간 매개물이 훨씬 더 감염에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그쵸.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 손잡지 말라고 또 제가 그 코로나 때 이렇게 맨날 포옹하고 그랬던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직접 전파이기보다는 중간 매개물로 인한 전파들이 많아서 접촉 전파 혹은 비말 전파, 공기 전파 등의 전파가 일어납니다. 참 어려운 건 저희가 이제 격리, 그래서 무작정 뛰어났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저희가 고민했던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숙주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할 거냐. 여기서 아까 맨 처음에 저희 서혜숙 센터장님이 해주셨던 면역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 면역이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면역이 제가 마음을 먹는다고 올려지는 거라면 예, 저는 늘 마음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면역이 거의 바닥을 쳐서 어느 날 나 여기가 가려워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가려워 그러고 아 이거 아무래도 두드레기야. 내일 가서 안티히스타민을 좀 받아야겠어. 그리고 월요일에 갔더니 저희 다행스럽게 그날 굉장히 제가 행운이었던 건 감염내과 교수님과 예, 피부과 과장님이 예,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러 오신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허리를 들이댔습니다. 나 여기가 너무 가려워. 약 좀 줘봐. 그랬더니 그분들 둘이 동시에 대상포진인데? 라고 얘기하셔서 아, 그 당시에 깨달았습니다. 내 면역이 드디어 바닥을 쳤구나. 네, 방역이라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답답할 만큼 그래서 뭐 하라고가 가장 어려운 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염관리라는 개념은 환자를 공간적으로 모으고 그러면서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끊어나가느냐. 그래서 끊는 거에 1번을 결국은 손위생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위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 정상적으로 사실 아무것도 없는 손에도 6만 마리 정도의 정상 상재균이 있고요. 두피에, 팔에, 겨드랑이에, 복부에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얘들이 쭉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머지라는 게임인데요. 두 개를 합하면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합하는 게 늘 기하급수적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4개가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8개가 필요한 예, 이렇게 세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이 손위생 포스터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기면 무조건 손 씻으시라고. 예, 예. 일상생활에 손위생, 자, 화장실 이용품, 예, 굉장히 크죠? 사실 예, 어렵습니다. 화장실 이용하고요, 손위생 얼마나 하시는지 진짜 관찰해보면 옆으로나 나올까요? 제가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KTX가 오픈하던 날 오픈 시승식에 서버를 다운시키면 미친듯이 들어가서 부산까지 가는 희승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서 예, 그 자갈치시장에 가서 회도 한 접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효녀입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엄마 보내드린다고 택배를 부탁드리고 났는데 이제 같이 간 동생이 갑자기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2층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더니 그 화장실에 동생이 들어가 있는 동안 제가 뭘 했겠어요? 직업병이죠. 사람들이 손을 씻나 봐야죠. 열심히 봤습니다. 한 10명쯤 다녀가셨습니다. 몇 명이나 손을 씻었을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정신을 갖고 계시네요. 네, 아무도 안 씻었어요. 전 정말 땅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씻는 100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좀 전에 저 팬파하셨던 사장님이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붙들어야죠. 가서 회를 취소할까? 택배를 안 받는다 그럴까? 막 이렇게까지 고민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엄마가 배가 아프지 않으셔서 제가 참았습니다. 아니었으면 고소할 뻔했습니다. 네, 실제로 화장실 이용 후 그리고 아픈 사람 간병할 때 혹은 쓰레기 취급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옴이요. 예, 어느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운데 누워 계셨던 환자분이 옴이셨는데 그 옴이 그 환자 직접 케어하셨던 예, 우리 간호 인력이 걸리고요. 그 간호 인력에 남은 3 식구, 남편, 애들 2까지 다 걸렸던 사건이 실제로 전월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위생으로 그 고리를 끊지 않으시면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증상이 없으시면 가족도 문제가 없는데 이 옴이라는 거 굉장히 특이한 질환이어서요. 옴에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오메 걸려보신 적이 없는 거 전 알았어요, 미리. 왜요? 오메 걸려보신 분들은 옴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가렵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손위생으로 씻어나가는, 좀 이따가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해보실 손위생 체험, 제가 몇 년 전에 저 손위생 체험을요, 저희 굉장히 존경하는 원로 교수님을 아무도 안 한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교수님의 발을 걸어서 교수님이 해줘야 돼 라고 해서 교수님이 하셨어요. 교수님은 평생 수술을 하셨던 정말 손위생의 장인이셨던 명장이셨는데, 그분이 손을 씻고 오셔서 그 비읍박스, 여러분 좀 이따 손을 넣으실 그 비읍박스에 손을 넣으시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바로 껐어요. 교수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보존해야죠.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세균이 아니고 그냥 황광물질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평생 스크럽을 하신,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시면 서전이 외과 의사의 특징이죠. 가서 솔로 손에 팍팍팍팍 닦고 손을 딱 들고 들어가는, 평생 이거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솔로 손바닥을 닦아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로? 손바닥에 이분이 잠금이 자글자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 닦으면 닦아지는데 물과 비누로 문질러서 잘 안 닦아져요. 자, 여러분 손바닥에 이렇게 이런 손금에 남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 손금이 깊으시거나 잠금 많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닦지 않으시면 안 닦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으면 물과 비누로, 여러분이 이 포스터를 정말 사방에서 보셨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3살에서 4살 손위생 손 씻는 거 처음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손바닥과 손등은 닦습니다. 걔네들도. 단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손금 혹은 네일베드, 요 손가락 끝, 손톱 밑에 요 부분 잘 안 닦아줘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 부분 닦으시라고 이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손소독제, 손소독제, 저희가 2006년인가 평가 때 갑자기 모든 침대마다 손소독제를 붙이자, 붙여야 된다고 평가 거기서 와서 붙이자고 얘기했다가 저는 원장님 결제를 당당히 받고 왔는데 관리팀장님께 불려갔습니다. 네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인간인지 없는 인간인지부터 야단을 맞기 시작해서 너 그게 침대마다 다 붙으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셨어요. 제 대답이 뭐였을까요? 네, 생각보다 사람들 안 써요. 네. 여러분 지금 가서 한 번만 좀 돌아봐 주실 건, 여러분 시설에 손소독제 분명히 비치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봐주세요. 언제까지인지 유효기간이. 이게 2000년 초반에는요, 손소독제 품절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가격 오르면 병원이 샀을까 싶을 만큼.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걔가 인테리어가 됐어요. 아무도 안 쓰는데 그 자리에 있어요. 사실 알코올이 휘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픈하면 6개월 후에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6개월까지 다 쓰냐고요? 그럴 리가요. 아까 말씀드린 닦아야 하는 자리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느 신문기사였습니다. 미국 CDC 손위생 포스터에는 있고 우리나라 거에 없는 팩트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였냐면 설사하는 경우 손을 꼭 물과 비누로 씻으라고. 왜냐하면 설사하는 경우에 나오는 아포는 소독제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물과 비누로 손 씻으시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장갑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장갑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 장갑을 벗으시면서 오염을 시키거나 장갑 자체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 벗으시고도 꼭 손 씻으시라고. 아까 뭐 호흡기는 저희 결핵 얘기하시면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호흡기 예절을 우리나라에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어느 성당에서 그 사제님이 기침을 했더니 갑자기 모세의 기적을 보셨다고, 사람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걸 보셨다고 얘기하시더고요. 저희 전 실장님이 카톨릭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미사를 들으시는 도중에 갑자기 기침이 나는데 휴지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조용히 미사포를 내리셔서 입을 막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미사포 주머니에 넣었는데 잊어버리셨대요. 다음 주에 빨아가는 걸.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 쓰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근데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시설에서 1m 거리 두기. 사실은 1m 이내에서 모두 모여 앉아 계시는데,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호흡기 예절을 말씀드리지만 마스크를 얘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한 장에 200~300원 하던 마스크가 어느 순간 갑자기 2,000원, 3,000원도 살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마스크는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였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답답해요. 둘 중에 하나, 마스크에 숨이 막혀 죽을래? 걸려 죽을래를 물었던 진짜 그런 농담이 있을 만큼 마스크 쉽지 않지만 그러나 면역 저하자가 있으시거나 대중과의 상호작용 혹은 붐비는 대중교통, 이 마지막이 선생님들께 해당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거나 실내 또는 실외 공공장소 금지 대상이 있고요. 그러나 마스크 착용은 올바로 착용하시고, 정말 중요한 거, 마스크는 언제 갈아요? 질문. 마스크는 언제 갈아 쓰셔요? 오염되면. 또 언제? 매일. 굉장히 중요한 패턴은 사실 그 안에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젖으면 가셔야 돼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마스크 쓰고도 계속 얘기하니까 굉장히 빨리 젖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잘 안 젖습니다. 코로나 때 굉장히 심각하던 어느 겨울 저희 팀장 하나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너무너무 목욕탕이 가고 싶대요. 가라고. 그랬더니 가도 돼요. 네, 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가서 물 드시거나 떠들지만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보내드렸어요. 다음날 오더니 갑자기 이 젊은 총각이 저한테 막 팔뚝을 걷어붙이더니 만져봐. 그래서 그랬더니 부드러워졌다고 막 자랑질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친구 보냈지만 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제 제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갔더니 굉장히 기가 막힌 문구를 발견했어요. 탕내에도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래요. 감염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저게 뭔 짓이래? 라고 말했지만 들어갔는데 정말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시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매우 피곤한데, 그러나 거기서 저만 안 쓰고 있다가 분명히 다음날 신문에 나는 일이어서 했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라고. 그래서 마스크 튀는 거 예방하는, 요즘 그래서 좀 더 가볍긴 하겠지만 그러나 마스크 꼭 쓰시라고. 그러나 마스크는 제대로 쓰시라고. 코하고 입 이렇게 눌러서 꼭 맞추시고 제대로 쓰시고 근데 마스크 옆이 나는 시원하겠지만 틈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 섬유 한 겹 또는 얇은 섬유로 해서 차단을 못하는 마스크는 쓰지 마시라고. 그리고 마스크는 이렇게 입이나 코 아래, 혹은 저 진짜 이런 사람 봤어요. 마스크를 목에 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머리에 쓰고 다니시는 분을 진짜 봤어요.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였어요. 이렇게 걸어놓지 않는다, 마스크 잘못 착용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관심 있을 만한 환기. 자, 혹시 이 포스터 보신 분 계세요? 이 포스터 있으세요? 시설에? 혹시 없으시면 이거 질병관리청에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포스터래요. 이 포스터가 제가 정말 신박했던 건 좋은 거, 문을 여는 거예요. 창문을 여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건 창문을 이렇게 좀 비키더라도 이렇게 여는 거 제일 좋은 거. 통과하는, 이걸 전문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의 길을 내주래요. 문을 연다고 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바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환기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왜냐하면 혹시 시설에서
벽마다 창문을 다 열어놓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실에 모여요, 공기가. 거실에 주로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에서 비끼더라도 약간 각이 90도 하더라도 그 방에서 가는 길을 혹은 거실이 열리면 다 여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라고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 여실 걸 권고합니다. 청정기 좋은데요. 사실은 환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정기 그리고 저희도 식구들 끝없이 이거 얘기해요. 방역을 얘기하면 갑자기 소독제를 뿌리는 얘기를 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길에 뿌리고 다니는 거 많이 보셨고요. 실제로 저희도 엄청 뿌렸습니다. 저렇게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나 실내 공간에서의 이 소독제를 뿌리는 건 걱정하건대 잘못하면 제2의 가습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기와 함께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닦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공기 중에 오래 남지 않도록 얘기를 드리고요. 소독제 그러니까 환경관리 아까 얘기 드리는 대로 문 열고 환기하시고 개인보호구 잘 착용해서 소독제 희석해서 잘 닦으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 닦냐고요? 손 많이 닿는데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이런 여러분 손이 많이 닿는데 그리고 키보드나 화장실에 손 많이 닿는 데가 어디겠어요? 수도꼭지 아니면 변기 여기 뚜껑 혹은 변기 누르는데 이런데 닦으시라고 청결한 곳에서 오염된 곳으로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용 물품들 닦으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일방향으로 저희 청소하는 거 가면 저희 선생님 들 중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쫙 닦으셔서 그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아니라 늘 일방향. 그리고 혹시 자아엽소산 같은 여러분이 흔히 하시는 락스 같은 거 쓰시면 사용시마다 매일 만드시고요. 뜨거운 물 부으시면 잘하면 독성 물질 나온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시고 꼭 하실 때 장갑하고 보호구 하시라고 그래서 한 1리터 만드시려면 10cc 미리 담으시고 990cc 부으면 100배 희석이 되니까 그냥 일상적인 폴먼 그러나 혹시 화장실 닦으실 땐 그 2배 20cc에 980cc 넣으시고 혹시 호흡기 분비물 누가 막 이렇게 기침 심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혈액이 오염되면 100cc에 900cc 넣으셔서 1리터 만드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는 이번 팬데믹에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앞으로 올 또 다른 팬데믹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부단히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감염 관리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내가 일상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느냐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